시바지년을 마누라로 드리겠다고. 이놈아, 그럼 이 애비는 죽은 목숨이다! 박대감이 사랑채 문을 발로 차며 뛰쳐나온 날 밤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안채 담장 너머에서는 18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그 처녀는 도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이 이렇게 저를 말했습니다. 날이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도련님은 잠시 처녀를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금강 물줄기를 굽어보며 대대로 터를 잡아온 양반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씨 문중이었지요. 기와집 담장이 마을 한 블록을 통째로 감쌀 만큼 넓었고 사랑채 앞마당에는 수령 100년이 넘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날 만큼 오래되어 마치 이 집의 뼈대를 바깥에서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를 보며 박대감 집의 흥망을 점쳤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면 집안이 번성하고 나무가 시들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요. 그해 가을 느티나무 잎이 유독 일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장이 지더니 며칠 사이에 가지 절반이 드러났지요.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아직 가을 중턱도 안 됐는데 저러네. 박대감 댁에 무슨 일이 생기려나. 그러나 담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아침 밥상은 제때 들어갔고 하인들은 조용히 제 일을 했으며 대감은 사랑채에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안으로는 달랐지요. 박대감의 이름은 박성준이었습니다. 나이 55의 관직은 이미 물러났으나 고을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원님의 명령보다 무거웠지요. 눈두덩이 두껍고 관골이 넓어 한번 노려보면 아랫사람들이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일이 드물었으며 화가 날 때도 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요. 차갑게 한마디 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감이 조용할수록 더 무서워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잠잠함이란 것이 있지요. 박대감의 침묵이 딱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런 대감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재윤, 22살이었지요. 아버지와 달리 눈꼬리가 내려가고 웃음이 잦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손님을 맞을 때는 두루두루 다정하고 말이 많았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헐렁하고 가벼운 도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은 나중에 후회를 했지요. 재윤의 눈은 웃고 있어도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보고 발을 보고 말할 때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았지요. 어릴 때 스승 이윤서가 그걸 알아채고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 보는 눈이 지나치게 밝아서 탈이다. 그 눈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워라. 재윤은 그날 이후 웃는 법을 더 열심히 익혔습니다. 아버지 박대감은 아들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모르지요. 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눈치채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대감은 그 불편함을 오래전부터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요. 그 20년의 무게가 담장 안에 조용히 쌓여 있었지요.
느티나무 잎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연희가 박씨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그의 늦여름이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나이 18이었지요. 본래 공주 읍내 서쪽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봉수라 했고 어머니는 순덕이라 불렀지요.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금강가에 기름진 논밭이 몇 댁이 있었고 김봉수는 이른 봄부터 해질녘까지 땅을 일구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을엔 곳간이 넉넉했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사는 집이었지요. 그 집이 무너진 것은 연희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겼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김봉수는 세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관아에 가서 따졌지만 문서가 분명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체납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이 맞다면 땅은 몰수된다고 했지요. 김봉수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관아 앞에서 기다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공주 일대의 토지 문서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박성준이었습니다. 김봉수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지요. 땅을 잃고 한 해, 두 해 버티는 사이 아름아름 떠도는 이야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은 자가 땅 좋은 곳을 골라 문서를 조작해왔다는 이야기였지요. 돈이 오갔고 글씨를 고칠 줄 아는 훈장이 동원됐으며 관아 안에서도 눈을 감아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가난해진 집안이 그것을 밝힐 방도도 없었지요. 김봉수는 그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갔습니다. 연희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처음 몸져 누웠지요. 처음엔 기침이었습니다. 그 기침이 점점 깊어졌지요. 먹을 것이 줄어들었고 집안이 조금씩 기울어 갔습니다. 연희는 그때부터 어른이 되었지요. 시장에 나가 심부름을 했고 이웃집 빨래를 거들었으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운 방 옆에서 잠들 때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잘 자거라 아버지가 가끔 말했습니다. 연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연희가 15 되던 해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연희의 손을 잡았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은 또렷했습니다. 연희야, 그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다. 문서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원본이 내가 오래전에 따로 표시를 해뒀다. 문서 뒷면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손톱으로 3번 눌러뒀지. 그게 있으면 조작된 것을 밝힐 수 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찾아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다. 연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것은 그날 새벽이었지요. 어머니 순덕은 그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남은 것은 15 연희 혼자였지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2해, 두 번째 집에서 1해. 어느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지요. 심부름을 하고 밥을 얻어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으려 했지요. 원본 문서, 손톱 자국 3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 씨바지 자리로 팔려왔습니다. 씨바지라 함은 후사를 잊지 못하는 집안에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 드리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연희를 드린 것은 박 대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부인 최 씨 마님이 안채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결정한 일이었지요. 최 씨 마님은 재윤을 낳고 몸이 크게 상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후사를 더 두어야 한다고 압박했지요. 마님은 오래 버텼으나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지요. 이 집이 바로 박성준의 집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땅을 빼앗은 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시바지 중개인의 말을 들었을 때 연희의 손이 떨렸지요. 그 집이라고 했을 때.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지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 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했지요. 연희는 안채 한쪽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지요. 창 하나가 마당 쪽을 향해 있었고 아침이면 느티나무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연희는 그 그림자를 보며 잠에서 깼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아버지가 표시한 문서가 있다. 서두르지 말자. 조용히 천천히. 친모 막내가 연희를 처음 맞았습니다. 나이 45쯤 됐고 얼굴이 둥글었으며 웃음이 많았지요. 처음 보기엔 다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웃음이 항상 눈까지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웃는 입과 보고 있는 눈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요. 막내는 연희에게 집안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채는 대감마님이 쓰시고 도련님도 거기 계신다. 안채는 마님이 계신다. 서재는 대감마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 청소도 대감마님이 직접 허락하신 날만 들어간다. 절대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재. 그 말이 마음속에 걸렸지요. 대감만 들어가는 곳. 자물쇠가 있는 곳. 문서가 있다면 거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연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사는 씨바디처럼 보였지요.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마님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몸이 먼저 움츠러드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말은 짧게 하고 눈은 아래를 향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연희가 소심하고 말이 없는 처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눈은 항상 열려 있었지요. 대감이 어느 시간에 서재에서 나오는지, 막내가 어떤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하인들이 뒷마당에 모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 달이 지나자 연희는 이 집의 하루 일과를 거의 외울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대감의 습관까지 알게 됐지요. 사흘에 한 번은 서재에 오래 있고 그날은 저녁밥을 늦게 먹으며 막내가 그 전에 반드시 서재 앞을 지나 무언가를 확인한다는 것. 연희가 서재 안을 처음 들어간 것은 집에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막내가 서재 청소를 지시한 날이었지요. 대감이 외출 중이었습니다. 막내는 빗자루와 걸레를 주면서 말했지요. 대감마님 물건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먼지만 닦고 나와.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지요. 사방이 책장이었고 문서 묶음이 빼곡했습니다. 연희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천천히 방 안을 보았지요. 그리고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쪽 구석에 함이 하나 있었지요. 나무함이었는데 자물쇠가 2개였습니다. 연희는 시선을 떼고 계속 쓸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 함의 위치와 크기와 자물쇠의 모양이 찍혔지요. 방을 나오면서 막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막내가 웃었습니다. 별거 없지. 먼지만 많고. 예.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막내의 눈이 연희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재윤이 연희를 처음 봤습니다. 어느 오후 재윤이 안채 쪽 담장길을 지나다가 마당 한편에서 혼자 나무를 다듬고 있는 연희를 보았지요. 연희는 재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윤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을 멈췄지요. 연희의 손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이 너무 빨랐습니다. 기계처럼 빠른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손놀림이었지요. 그런데 그 손 위에 상처가 여럿이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었지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손이 그게 뭐냐?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게 저리 많냐?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잠시 더 서 있다가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다가 멈췄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머릿속에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고개를 숙이면서 잠깐 올라온 그 눈빛.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버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꾹 눌러두고 있는 눈. 재윤은 그날 저녁 사랑채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집에 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왔다가 연희는 멈췄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대감과 막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희가 거기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대감이 말했지요. 그 아이 어디서 왔다고 했지?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공주 읍내라 했습니다. 김씨 집딸이라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씨라. 예. 김봉수 그 사람 딸이냐?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연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발이 굳었지요. 대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웠지요. 잘 지켜봐라. 예. 그 아이가 무엇을 찾으러 온 것인지 모른다. 그냥 씨바지가 아닐 수 있어. 막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연희는 한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지요. 대감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김봉수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의심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서둘러야 합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재윤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사랑채 작은 방이었지요. 재윤은 문을 열어두고 연희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연희는 문 안쪽에 무릎을 꿇었지요. 고개 들어.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윤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 눈을 보았지요. 처음 마당에서 봤을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 무섭냐? 예, 이 집이, 이 상황이. 연희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날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가? 보름 동안 재윤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달랐지요. 막내를 대하는 방식도, 하인들을 대하는 방식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 재윤에게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한 번 들이켰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날이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윤은 연희를 내려다보았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재윤은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연희라고 했지. 예. 연희야, 그게 겁을 주는 말이냐, 아니면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냐. 연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재윤은 잠시 더 연희를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더니 말했지요. 혼례는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바로 치른다. 준비해라. 연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날이 제 말을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무너뜨리려는 것이 무너져야 할 것이라면 내 편이 내 편이고 내 편이 내 편이다. 재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느티나무가 보였지요. 잎이 몇 장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재윤이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사랑채 안방이었습니다. 재윤은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문서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연희를 저와 혼례를 올리게 해주십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은 들고 있던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봐라. 씨바지로 들인 연희와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두덩이 내려앉고 관골이 더 넓어 보였지요.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이 느렸지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대감은 아들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씨바지년을 마누라로 드리겠다고? 이놈아, 그러면 이 애비는 죽은 목숨이다. 재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썩 나가거라. 재윤은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느티나무 잎이 두어 장 떨어졌습니다. 안채 담장 너머에서 연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대감이 죽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혼례가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지요. 굳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뜻이었지요. 연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연희가 무엇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감의 입에서 그 말을 나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나흘 동안 아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사랑채에서 조용히 지냈지요. 밥을 먹고 글을 읽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버지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재윤이
다시 아버지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은 이번엔 문을 열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감은 재윤을 오래 보았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왜 그 아이냐? 재윤이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감이 눈을 가늘게 했지요. 윤빛. 예. 두렵지 않은 눈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그냥 철없이 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요. 이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재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이라고 합니다. 공주 읍내 출신이지요. 대감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대감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도 하겠다는 것이냐? 재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집 자식입니다. 이 집이 오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대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라. 마을에 알리지 마라. 재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막내를 불렀지요. 막내가 들어오자 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방에 드나들어라.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리고 서재에는 아무도 들이지 마라. 청소도 당분간 없다. 예, 대감마님. 막내가 나간 뒤 대감은 서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2개였지요. 대감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있다가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함 안에 잠가두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날이 자신에게 어떤 날이 될지 대감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죽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혼례는 그 달 안에 치러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을 부르는 큰 잔치는 없었지요. 마당에 멍석 하나 깔고 두 사람이 맞절을 했습니다. 하객이라 할 만한 것은 최씨 마님과 막내, 그리고 행랑채 늙은 머슴 하나뿐이었지요. 연희는 혼례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절을 했습니다. 치마 안쪽에는 아버지가 주고 간 낡은 놀이개 하나가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지니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놀이개였지요. 나머지 반쪽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흙 속에 묻혔습니다. 재윤은 절을 하면서 연희를 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이 바닥을 향해 있었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이 신방에 들었을 때 재윤이 먼저 말했지요. 이제 말해도 된다. 연희는 촛불 앞에 앉아 재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 연희는 잠시 촛불을 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봉수 이야기부터였지요. 20년 전 땅이 빼앗긴 일, 관할을 찾아다닌 일,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일, 아버지가 병들어 세상을 떠난 일. 연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물 없이. 이 이야기를 눈물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 삼켜온 덕분이었지요.
재윤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표정이 굳었지만 말을 끊지 않았지요. 연희가 다 말하고 나자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재윤이 천천히 말했지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작했지요. 서재 안도 봤냐? 청소할 때 잠깐 들어갔습니다. 자물쇠 2개짜리 함이 있었습니다. 재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석 달 전입니다. 재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왜 죽은 목숨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밀이 밖으로 나가면 대감마님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까이 두기도 두려우셨던 겁니다. 근데 나는 너를 안으로 들였다. 예. 그 패를 내 손 안에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 일을 돕는 것이 나한테도 옳은 일이다. 연희는 재윤을 오래 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날이 그 문서를 제가 찾아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돌려줘야지. 연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연희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감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목소리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고 나서 이 집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여전히 사랑채에 있었고 마님은 안채에 있었으며 막내는 부지런히 집 안을 오갔지요. 그 조용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알아채기 어렵게 재윤과 연희는 매일 저녁 짧게 서로가 알아낸 것을 나눴지요. 재윤은 낮 동안 아버지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대감이 언제 서재에 오래 있고 언제 자리를 비우며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연희는 막내를 살폈지요. 막내가 어느 시간에 대감방을 드나들고 무엇을 확인하러 다니며 어느 순간 연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지. 막내가 연희 방에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혼수 핑계였지요. 이불이 충분한지 옷가지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엔 밥 핑계였습니다. 새댁이 입맛이 어떤지 살펴야 한다며 들렸지요. 그 다음엔 딱히 핑계도 없이 그냥 들렀습니다. 앉아서 이것저것 물었지요. 연희, 너 아버지가 어떤 일 하셨어?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땅이 있었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것 같더니 다른 쪽으로 빠졌지요. 도련님은 잘 대해 주시더냐? 예, 잘 해주십니다. 막내는 웃었습니다. 그 눈이 웃지 않는 웃음으로. 연희는 막내가 무엇을 확인하러 오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접근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막내 앞에서 항상 소심하고 말이 없는 새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바느질감을 가져와 옆에 앉았지요. 한참 바느질을 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주무시다 자주 놀라서 깨신다더라. 연희는 바늘을 움직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응. 꿈을 꾸시나 봐. 오래된 일들이 꿈에 나온다고 하시던데. 연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보았을까요?
모른 척 했지요. 뭐,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겠지.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오래된 일들이 꿈에 나온다. 그 말은 연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대감도 알고 있다. 너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알아라. 겁을 주는 것이었지요. 연희는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윤이 물었지요. 막내가 뭐라 하더냐. 오래된 일들이 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야기로요. 재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겁을 주는 거다. 예. 무서웠냐? 연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어야 조심을 하지요.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 말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재윤은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구나.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잠깐 따뜻해졌지요. 두 사람이 맞춰보면 퍼즐의 조각들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열쇠는 항상 품 안에 있다. 잠자실 때도요? 그것까지는 몰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대감마님 방을 드나드는 시간이 밤 인시 직전입니다. 잠자리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열쇠를 어디 두는지 확인하면 되겠구나. 막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지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다. 그 한 번을 잘 골라야 한다. 최 씨 마님이 연희를 부른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안채 안방이었지요.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들어가 무릎을 꿇었지요. 앉아라. 마님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미쳤다고들 한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마님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였지요. 재윤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봤겠지.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희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아느냐? 박대감 어른의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감이 죽은 목숨이라고 했다는 말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더냐? 연희는 잠시 대답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영리한 아이구나. 마님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내보내면서 한마디만 했지요. 조심해라. 이 집에서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하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잠깐 발을 멈췄지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하다. 그러나 연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지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연희는 이 집의 안쪽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막내와 나란히 바느질을 한 것도 그 한 달 사이의 일이었지요. 어느 날 막내가 연희 방에 들어와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세대 마님 드릴 저고리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같이 좀 해줄 수 있겠어? 예, 마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했지요. 막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연희도 조용히 바늘을 움직였지요. 한참 하다가 막내가 말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네.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어릴 때 뭘 하며 살았어? 별것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일이요. 집이 어디라고 했지? 공주 읍내 서쪽입니다. 막내는 잠깐 바늘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서쪽, 강가 쪽이냐? 예. 막내는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연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느질 소리만 내며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저고리 색이 뭐가 좋을까? 마님한테. 옥색이 좋겠습니다. 마님 얼굴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옥색으로 하지.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막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알았습니다. 막내가 강가 쪽 출신이라는 말에 반응했다는 것을. 금강가에 있던 땅, 그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지요. 대감의 서재 앞에서 있었던 일도 그 한 달 사이였습니다. 어느 오후 연희가 마당 청소를 하다가 사랑채 쪽을 지나게 됐지요. 서재 문 앞이었습니다. 그때 대감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지요. 대감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무거웠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손은 빗자루를 잡고 있었지요.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당 청소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당은 저쪽 안채 쪽만 해라. 예. 대감은 연희를 한 번 더 보다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잠깐 보았지요. 대감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짊어지고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그날 저녁 재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재윤이 말했지요. 아버지가 직접 경고를 한 것이구나.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 서재 근처에 가지 말라는 뜻이었겠지요. 조심해야겠다. 아버지가 눈을 더 씩씩하게 하고 있을 것이야. 그날 이후 연희는 사랑채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사이 재윤도 움직였지요. 어릴 때 몰래 찍어둔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재윤은 대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서재 문 앞에서 열쇠를 대보았지요. 맞았습니다. 재윤이 연희에게 짧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됐지요. 그 기회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이 공주 읍내 친척 집에 사흘보리를 보러 가게 됐지요.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약조였습니다. 대감은 막내를 데리고 가마를 탔습니다. 막내가 짐을 들고 뒤따랐지요. 재윤은 사랑채 마루에서 대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행랑채 하인들이 뒷마당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윤이 연희에게 말했지요. 간다. 두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의 서재 앞에 섰지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재윤이 소매 안에서 열쇠를 꺼냈지요. 연희가 보았습니다.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잠깐 두고 자리를 뜬 적이 있었다. 그때 찍어뒀지. 가끔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연희는 재윤을 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재윤도 오래전부터 이 집에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쓸 날을 대비해왔다는 것. 재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지요.
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지요. 책장이 사방을 채웠고 문서 묶음이 빼곡했습니다. 연희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을 향했습니다. 자물쇠 2개짜리 함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재윤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열쇠가 없다. 예.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연희는 함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앞면, 옆면, 뒷면, 바닥. 그러다 뒷면 아랫부분에서 손가락이 멈췄지요. 나리, 여기 보십시오. 재윤이 몸을 당겨 보았습니다. 나무판이 조금 들려 있었지요. 함 뒷판 아랫부분이 못 하나로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못이 녹슬어 헐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함이라 뒷판이 약해졌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연희가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들어갔지요. 안에 손이 닿았습니다. 종이 묶음이 여럿 있었지요. 연희는 하나씩 당겨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이 멈췄지요. 연희는 묶음을 꺼냈습니다. 재윤이 가져다 펼쳤지요. 글씨가 빼곡한 문서였습니다. 토지 경계, 소유자 이름, 관인. 연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윤이 건네주었지요. 연희는 문서를 뒤집었습니다. 뒷면 오른쪽 아래 귀퉁이를 보았지요. 손가락으로 살짝 짚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눌러 만든 작은 자국. 하나, 둘, 셋. 아버지의 손자국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함을 새긴 자국. 재윤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지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잠시 있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의 등에 손을 얹었지요. 가볍게. 찾았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예. 아버지한테 잘했다고 해라. 마음속으로. 연희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윤이 함을 다시 잠근 뒤 두 사람은 잠시 서재 안에 서 있었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것을 찾으러 온 거였구나.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 내가 이 집 사람이라는 것을. 예.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걸었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리가 이 집 사람이지만 이 집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지요.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처음 봤을 때는 몰랐을 텐데. 보름 동안 살폈습니다. 대감마님이 막내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나리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그리고 나리가 서재 쪽을 지나실 때 잠깐 멈추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윤이 눈썹을 올렸지요. 그걸 봤냐? 예. 그 멈춤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멈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요. 재윤은 한동안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지요. 내가 감추려 했는데 잘 감추셨습니다. 저처럼 살핀 사람이 아니면 몰랐을 겁니다. 어릴 때 스승이 눈 감추는 법을 배우라 했는데 결국 못 감췄구나.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는데 행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재윤이 연희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채 쪽으로 몸을 피했지요. 행랑채 머슴이 뭔가를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두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요. 재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아있던 문서들을 원래 순서대로 밀어넣고 뒷판을 눌러 제자리로 맞췄지요. 서재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연희는 문서를 치마 안쪽 깊이 감췄지요. 그날 밤 재윤이 말했습니다. 문서가 거기 있다는 건 이제 확인했다.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가 문제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 관하는 안 됩니다. 대감마님 손이 닿아 있을 겁니다. 그래. 한양이다. 연희의 눈이 커졌지요. 한양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 계신다. 어릴 때 스승이었던 분인데 지금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지. 아버지의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의심해 오신 분이야. 이것은 편지로 될 일이 아니다. 직접 가야 한다. 둘 다 사라지면 대감마님이 바로 아십니다. 알아.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해.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밤, 아버지가 잠드시면 그 새벽에 움직인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작게 꾸리겠습니다. 그래. 문서만 잘 감추면 된다. 그런데 그 사이 이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감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이었지요. 연희는 일찍 잠들려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방 앞에서 소리가 났지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였지요. 연희는 잠든 척 기다렸습니다. 인기척이 멀어졌지요. 연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꺼내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 연희는 종이를 들고 다음 날 아침 재윤에게 가져갔습니다. 재윤이 보더니 접어서 품에 넣었지요. 겁을 주는 거다. 예. 무서우냐?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요. 재윤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감이 돌아온 날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막내가 짐을 들고 뒤따르고 행랑채 머슴들이 달려 나왔지요.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조용히 먹었고 재윤은 따로 먹었지요. 막내가 연희 방에 들렸습니다. 잘 있었어? 예. 집 안 별일 없었고? 예,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방 안을 한 바퀴 눈으로 훑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도련님은 글 읽고 계셨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막내가 서재 쪽을 돌아보는 것을 연희는 안채 창문을 통해 보았지요. 막내가 서재문 앞에 잠깐 섰다가 돌아갔습니다. 함을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요. 서재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연희는 알았습니다.
막내가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재윤이 연희 방 앞에 왔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후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인들은 잠들어 있었지요. 느티나무 아래를 지났습니다.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였지요. 연희가 잠깐 멈춰 그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봄에 새로 납니다. 재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후문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요. 재윤이 앞서 걷다가 연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공주를 벗어나 한양을 향하는 길이 시작됐지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첫날은 수원 가는 길목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지요. 재윤은 연희에게 방을 잡아주고 자신은 바깥에서 잤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문서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지요. 손톱 자국 3개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저 멀리 한양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처음 보는 풍경이었지요. 재윤이 걸음을 멈추고 연희를 보았습니다. 무섭냐? 예.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윤은 웃었지요. 그래. 이왕 왔으니까. 재윤의 스승 이윤서는 한양 북촌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지요. 그러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재윤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지요. 연희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방 안에 앉았지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이윤서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 대감일이냐?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윤서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연희가 치마 안쪽에서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지요. 이윤서가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지요. 읽었습니다. 뒷면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아래 귀퉁이의 손톱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었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이윤서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손에?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 것입니다. 이윤서는 연희를 오래 보았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주 읍내 김씨 집안의 딸입니다. 20년 전 대감께서 저희 집 땅 문서를 조작하여 빼앗으셨습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이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충분합니다. 이윤서가 재윤을 보았습니다. 재윤아, 내 아버지는 이 일 말고도 더 있다.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재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문서면 됩니까? 시작은 된다. 이 문서를 가져가야 할 곳은 한성부다. 내가 아는 판관이 하나 있어. 이홍기라는 사람인데 청렴하고 강직하지. 그 사람에게 가자. 재윤이 물었습니다. 언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오늘 밤 두 사람은 여기서 자거라. 이윤서가 방을 나가려다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를 보며 말했지요. 아버지가 표시를 남겨두었구나. 예. 좋은 아버지셨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잠깐 막혔지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이홍기 판관은 나이 50의 단단한 체구 사내였지요. 눈이 깊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이었지요. 이홍기는 이윤서를 보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 대감, 이게 오랜만이오. 그러게, 안으로 들어갑시다. 드릴 말씀이 있소. 네 사람이 방 안에 앉았습니다. 이윤서가 연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는 문서를 꺼내 이홍기 앞에 올렸습니다. 이홍기가 문서를 받아 읽었지요. 읽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다 읽고 나서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한 일이요. 이윤서가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피해를 입은 집안 딸이 직접 가져왔소. 이홍기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내가 김씨 집안의 딸이냐? 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로 집안이 무너지고 그 뒤 몇 해를 더 버티시다 병으로 세상을 떠셨습니다. 이홍기가 문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문서 뒷면에 이 손톱 자국이 원주인이 남긴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서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손톱으로 3번 눌러 표시해 두었다고요. 이홍기가 손가락으로 자국을 짚었습니다. 하나, 둘, 셋. 증인이 있느냐?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박대감 집 친모 막내라는 여인입니다. 그 일이 있던 당시 집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 집에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윤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막내가 대감 편이지 않겠소. 연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영리한 사람입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쪽을 택할 겁니다. 이홍기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지요. 여간 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홍기가 문서를 챙기며 말했지요. 박 대감의 이름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나 막내라는 여인의 증언이 먼저 필요하다. 재윤이 물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이쪽으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이홍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맡겠소. 이홍기가 방을 나간 뒤 3사람이 잠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윤서가 연희를 보았지요. 아까 이홍기 앞에서 막내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연희가 말했습니다. 막내가 증언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확신이 있었냐?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이 집에 스무해 있으면서 한 번도 저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겁을 주는 것과 해치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막내는 겁을 줬지만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다고. 이윤서는 잠시 연희를 보다가 재윤에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이 아이가 참 단단하다. 재윤이 웃었지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눈빛이 처음부터 두렵지 않더라고 했지. 예. 이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삼킬 줄 아는 거야. 그게 더 어렵지. 재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연희를 생각했습니다. 씨바지로 팔려와 낯선 집에서 홀로 반년을 버티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이 대감과 마주쳤을 때도 막내의 감시를 받을 때도 겁을 주는 쪽지를 받았을 때도 두려움을 삼킬 줄 아는 눈.
재유는 그것을 처음 마당에서 봤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식 웃었지요. 드디어 나타났다고. 연희가 물었습니다. 이윤서 대감,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대감마님의 일을 오래전부터 아셨다고 하셨는데 왜 진작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요. 박 대감이 아는 사람이었거든. 오래전부터. 그것이 발목을 잡았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윤서가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증거를 가져왔다.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가 표시를 남겨두었기 때문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 그러나 찾아낸 것은 내가 했지. 이윤서 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윤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막내 설득은 내가 해야 한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겠냐? 혼자 가야 합니다. 나리가 함께 가시면 대감마님 눈에 띌 수 있습니다. 막내는 저한테 직접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3자가 있으면 경계를 풀지 않을 겁니다. 재유는 한동안 연희를 보았습니다. 막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겁을 주거나 대감한테 알릴 수도 있고. 그래도 가야 합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윤서 스승님 댁 하인을 하나 빌려가라. 안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밖에 있어야 한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막내는 대감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와 읍내 주막 근처 여관에 머물고 있었지요. 연희가 찾아냈습니다. 이윤서 댁 하인을 여관 앞에 세워두고 연희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연희를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어떻게?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막내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쪽 저쪽을 살폈지요. 재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감마님이 알면 큰일 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막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다 방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막내 마님, 저는 마님이 이 일에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막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저희 집 땅 문서를 조작할 때 마님도 계셨지요. 막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말을 이었지요. 마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마님도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서가 한성부 판관의 손에 있습니다. 막내의 눈이 흔들렸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마님이 먼저 증언을 해주신다면 마님께 불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막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지요.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연희는 막내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마님이 저를 감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한 번도 저를 직접 해치려 하지 않으셨지요. 겁을 주는 쪽지를 놓으셨지만 저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님 마음 어딘가에는 저를 딱하게 보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믿겠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막내가 천천히 눈을 들었지요. 20년 전에 나는 몰랐어. 처음에는. 나중에야 알았지. 연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이 그 문서를 만들 때 내가 심부름을 했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야 무슨 일인지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관련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지. 그 집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막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막내는 연희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지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가 한성부의 증언을 하러 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이윤서와 연희가 함께 갔지요. 이홍기 판관 앞에 막내가 앉았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고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한 번 입을 열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박 대감이 심부름을 시켰던 것. 문서를 어느 서당 훈장에게 가져가 글씨를 고쳐오게 했던 것. 훈장의 이름은 안서방이었고 공주 읍내 동쪽 작은 서당에 있었지요. 대감이 돈 5냥을 봉투에 넣어 막내 편에 보냈습니다. 막내는 그것이 무슨 돈인지 몰랐지요. 그냥 어른이 시키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봉수가 관아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막내는 자신이 무슨 심부름을 했는지 알았지요. 이홍기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막내는 대감이 비슷한 일을 2번 더 한 것도 이야기했지요. 한 곳은 공주 읍내 북쪽 이씨 집안이었고 다른 한 곳은 금강 건너 윤씨 집안이었습니다. 이홍기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증언을 해주어서 고맙소. 이 내용은 공식 기록에 남길 것이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문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심부름을 했으나 사정을 몰랐다 했소. 자발적으로 증언에 응했으니 그 점도 참작하겠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막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재윤이 이윤서 댁 작은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잘 자거라. 예, 나리도요. 연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한양의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이윤서가 얼굴을 굳히며 들어왔습니다. 박 대감이 한양에 올라왔다. 재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제 밤이라 하더군. 여관에 머물고 있다 한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지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저희가 떠난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막내도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겠지요. 이윤서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대감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재윤이 말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직접 찾아와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손을 써서 막거나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홍기 판관에게 압력을 넣으려 할 겁니다. 대감마님은 한양에 아는 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홍기는 청렴한 사람이나 벼슬아칠한 사람들의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지. 빠르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날 오후 이홍기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공주에서 안서방을 찾았다고 했지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20년 전 대감의 심부름으로 문서를 고쳤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당시 5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윤서가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흘 안에 판결이 날 것이다. 재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가 옆에 앉았지요. 날이 괜찮으십니까? 응. 아버지 생각이 나십니까? 재윤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히고 글 가르쳐 주셨어. 한 글자씩 짚어가면서. 그때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한 줄 몰랐지. 그 글 가르쳐 주던 아버지랑 이 일을 한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모르겠다. 지금은 그래도 됩니다.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지금 모르는 것은 나중에 알 수도 있으니까요. 재윤은 연희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 눈이 여전히 두렵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눈 안에 뭔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 너는 참 이상한 아이야. 어떡해요?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의 아들한테 위로를 하고 있으니.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증언이 확보됐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대감이 움직였습니다. 이윤서 대카인이 달려왔지요. 박 대감이 이용기 판관댁에 사람을 보냈답니다. 이윤서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이홍기가 버텨줄 수 있겠습니까? 이홍기는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감 측이 어떤 패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희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쓸 수 있는 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윤서가 연희를 보았지요. 뭐냐? 저입니다. 제가 이 집에 씨바지로 들어간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지요. 씨바지 신분의 여인이 가져온 문서, 씨바지 신분의 여인이 도련님과 함께 도주한 것. 그것을 빌미로 문서의 신빙성을 흔들려 할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윤이 말했지요. 그렇다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윤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이홍기를 직접 만나겠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증언이 있었고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이 마지막 패를 꺼내고 있었지요. 자신의 신분이 약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씨바지. 그 두 글자가 이 싸움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지요. 연희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김봉수는 억울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남겨두었지요. 손톱으로 3번. 언젠가 딸이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지요.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지요. 씨바지 신분이 약점이 된다면 그 약점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이봉근의 진술, 공주관하 원본 기록, 막내의 증언. 하나하나가 조각이었지요. 그 조각들이 모이면 씨바지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문서의 진실 자체가 워낙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윤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생각했지요. 재윤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서재 열쇠도, 한양 가는 길도, 이윤서 스승도. 재윤이 처음 피식 웃으면서 혼례를 서두르라 했을 때 연희는 그 웃음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지요. 드디어 나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이 함께 들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들렸지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다.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지요. 다음 날 아침 이윤서가 이용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재윤과 연희는 이윤서 댁에서 기다렸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윤은 마루를 오갔고 연희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요. 오후가 됐을 때 이윤서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재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윤서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감이 이용기에게 2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연줄이야. 이용기가 원하는 자리로 옮겨주겠다는 것이지. 재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홍기는요. 거절했다. 그런데 이윤서가 말을 이었지요. 대감이 3번째 패를 꺼냈다. 연희가 씨바지 출신이라는 것, 도련님과 함께 야반도주를 한 것, 그리고 이윤서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 기록은 조작된 겁니다. 그렇지. 그러나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번복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게 대감 측 주장이야. 재윤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홍기가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을 했지.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금 기록을 반박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씨와 윤 씨 집안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 기록이 조작됐다면 세 집안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바뀐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윤서가 눈을 들었지요. 그 2 집안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겠냐? 막내가 그 집안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막내가 머물고 있는 여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연희를 보고 불안한 눈빛을 했지요. 왜 또 왔어?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합니다. 이 씨 집안과 윤 씨 집안 두 곳 다 공주에 있습니까? 막내가 눈을 내렸습니다. 이 씨 집안은 읍내 북쪽에 아직 있어. 윤 씨는 금강 건너갔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 씨 집안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죽고 아들만 남았다더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가 연희를 잡았습니다. 연희야. 예. 막내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대감마님이 여기 오셨어. 나한테. 연희는 멈췄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이야. 다시 생각해보라고. 증언을 취소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셨어. 연희는 막내를 보았습니다. 마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내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거절했어. 연희의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 마님. 막내가 손을 놓으며 말했지요. 빨리 끝내.
이러다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윤서가 이 씨 집안 아들의 연락처를 공주관나 기록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전가를 보냈지요. 사흘이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 씨 집안 아들 이봉근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방식으로 땅을 빼앗겼고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다면 증언하겠다고 했지요. 윤 씨 집안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봉근 한 명으로도 충분했지요. 세금 기록이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두 집안에서 동시에 조작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이홍기가 이봉근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주관하에 당시 기록 원본을 요청했지요. 대감 측의 마지막 패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윤서 대카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지요. 대감마님이 도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대문 밖에 계십니다. 재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희를 보았지요. 내가 나가겠다. 나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와의 대화지, 너를 보는 것이 아닐 테니. 재윤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감이 거기 서 있었지요. 밤이었습니다. 이윤서 댁 대문 앞 골목에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지요. 그 빛 아래 대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지요. 눈두덩이 더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재윤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요. 집에 가자. 대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집안일이다. 밖에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 이미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감은 잠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시킨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재윤은 대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잖아요. 오래전부터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이상한 문서를 봤을 때요.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요.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지요. 대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지요.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이 낮게 말했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됐구나. 예. 너는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 재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웠으니까요. 대감이 눈을 내렸습니다. 재윤아. 예. 그 아이 다치지 않게 해라. 재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뜻밖이었지요. 대감이 연희를 걱정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예, 아버지. 대감은 몸을 돌렸습니다. 걸음이 느렸지요. 재윤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짊어지고 걷던 그 걸음으로. 재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연희와 이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윤서가 물었지요.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재윤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연희 다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윤서가 눈을 들었지요. 연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판결이 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지요.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대감이 스스로 한성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용기가 내린 소환도 아니었지요. 대감이 먼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혼자였지요. 변을 도울 자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용기가 문서를 펼치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아시오? 대감은 문서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그러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지요. 처음 보는 것이요. 그렇소. 이 문서에 찍힌 관인이 20년 전 당신이 관리하던 직책의 것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소? 대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집에 오래 있던 친모 막내라는 여인이 20년 전 심부름을 했다는 증언을 했소. 문서를 고쳐온 서당 훈장 안서방의 이름까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집안 이봉근이 동일한 방식으로 땅을 빼앗겼다는 진술을 했소. 공주관하의 기록 원본에서도 같은 시기 세 집안의 세금 기록이 동시에 수정된 흔적이 확인됐소. 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지요. 할 말이 있소. 대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소. 이홍기가 눈을 들었지요. 그 아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소. 내가 그리 만들었소. 20년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소. 자다가 깨는 것도 그 때문이었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되돌리지 못했소. 겁이 났으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요? 인정하오. 소식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재윤이 이윤서 댁마루에서 전가를 받았지요. 연희는 옆에 있었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백했다. 예.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다더라. 네, 아버지.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지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한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왔을 때는 달랐지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이 물었지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요. 재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냥 연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판결은 사흘 후에 났습니다. 박 대감 박성준. 20년 전 토지문서 조작, 관인 남용, 뇌물수수 등 3가지 죄목. 관직 영구 박탈, 재산 3분의 1 몰수, 공주 인근 30리 이내 거주 금지. 토지문서 원상복구, 피해를 입은 3집안의 배상. 재윤은 전가를 받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옆에 왔지요. 나리. 응. 재윤이 전가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받아서 읽었지요. 토지 문서 원상복구. 피해를 입은 3집안의 배상. 그 문장에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3집안 중 하나가 자신의 집안이었지요. 연희는 전가를 재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이윤서 댁 마당 끝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도 잎이 몇 장 남아 있었지요. 아버지. 연희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됐습니다. 이윤서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3사람이 마당에 섰지요. 이윤서가 말했습니다. 재윤아, 잘했다. 재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 아이 덕분이지. 이윤서가 연희를 보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윤에게 말했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판결 전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습니다. 이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여관을 찾아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감은 작은 방에 혼자 있었지요. 재윤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재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감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응. 판결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재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감도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대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재윤아. 예. 그 아이가 찾던 것을 찾았겠구나. 예. 그래. 잘 됐다. 재윤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지요. 언제나 크고 무거웠던 사람이 작아 보였습니다. 재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참 생각했지요. 두렵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쓰럽다는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아버지, 집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키겠습니다. 대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내렸지요. 재윤은 그 방을 나왔습니다. 여관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지요. 용서할 수 있겠냐는 연희의 질문.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몰랐지요. 그러나 언젠가 알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연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공주로 돌아오는 길은 한양으로 올 때와 달랐습니다. 올 때는 두려움이 발 앞에 깔려 있었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막힐지 아닐지,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게 했지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발이 가벼웠지요. 등에 짊어진 것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재윤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주로 돌아가면 집을 고쳐야겠다. 어느 부분을요? 서재. 아버지 서재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마당 쪽 창을 내면 볕이 잘 들 겁니다.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가에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끝이 조금 달랐지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리. 응.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저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공주로 돌아가야지. 대감마님 댁에요? 그 집은 아버지 것이 아니다. 대대로 내려온 박씨 집안 것이지. 내가 그 집안이니 내 집이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을 받으시더라도 그래도 그 집은 남는다. 내가 지킨다. 연희는 재윤을 보았습니다. 재윤의 눈이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리고 연희야. 예. 내 아버지 땅은 돌려받아야 한다. 문서대로. 그 땅이 내 것이다. 연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리.
응. 땅은 저 혼자 받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 재윤이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받으면 되잖아. 내 처 아니냐. 연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으려다가 그냥 뒀지요. 재윤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지요. 그게 좋았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처음 내 눈빛을 봤을 때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생각이 맞았구나.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눈이 밝아서입니다. 재윤이 웃었지요. 스승님이 그 눈 감추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감췄다. 연희도 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공주로 돌아오는 길은 한양으로 올 때와 달랐습니다. 올 때는 두려움이 발 앞에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발이 가벼웠지요. 재윤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주로 돌아가면 집을 고쳐야겠다. 어느 부분을요? 서재. 아버지 서재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마당 쪽 창을 내면 볕이 잘 들 겁니다.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가에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겨울이 끝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끝이 조금 달랐지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처음 내 눈빛을 봤을 때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생각이 맞았구나.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눈이 밝아서입니다. 재윤이 웃었지요. 스승님이 그 눈 감추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감췄다. 연희도 웃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기와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행랑채 늙은 머슴이 지키고 있었지요. 막내는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대감은 없었지요. 그 빈자리가 집을 더 크게 느껴지게 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희는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눈이 돋아나 있었지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잎은 없었지만 가지 끝이 달라 보였지요. 살아있는 나무가 봄을 기다리는 색이었습니다. 봐. 재윤이 말했습니다. 예. 잎이 나려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내가 맞았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봄에 새로 난다고 했잖아. 연희는 웃었습니다. 재윤이 그것을 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서재는 비웠지요. 안에 있던 문서들은 이용기가 조사를 위해 가져갔고 남은 것들은 재윤이 정리했습니다. 자물쇠 2개짜리 함도 없앴지요. 마당 뒤편에서 불을 피워 태웠습니다. 낡은 나무가 타는 냄새가 났지요. 연희가 그것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방의 마당 쪽 창을 냈지요. 연희 말대로였습니다. 볕이 잘 들었습니다. 처음엔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연희가 바느질 도구를 들고 들어가 앉기 시작했지요. 재윤이 글을 읽을 때도 그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방은 다른 방이 됐지요. 토지 문서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재윤이 연희에게 말했지요. 오늘 땅에 가보겠냐? 아버지, 땅 말씀이십니까?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나섰습니다.
공주 읍내를 지나 서쪽으로 걸었지요. 금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봄볕을 받아 반짝였지요.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흙 냄새가 달랐습니다. 기름진 냄새였지요. 아버지가 오래 일구고 살던 흙의 냄새였습니다. 발이 그 땅 위에 닿았을 때 연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땅이 부드러웠지요. 재윤은 연희 옆에 섰습니다. 말하지 않았지요. 연희가 그 땅 위에 발을 딛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냥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강물을 보았다가 하늘을 보았다가 다시 발밑에 흙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연희는 그것을 닦지 않았지요. 재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가까이 섰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연희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응, 이제 됐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발밑에 흙을 손으로 한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윤이 물었습니다. 그 땅 어떻게 할 거냐? 농사를 지어야지요. 봄이니까요. 재윤이 웃었습니다. 일꾼을 구해줄게.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아버지가 했다고 해서 내가 혼자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연희는 재윤을 보았습니다. 나리. 응. 감사합니다. 재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됐다.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나리가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 혼자였다면 서재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을 테고 한성부까지 갈 방법도 없었을 테고 막내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재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리가 피식 웃으셨을 때 저는 그 웃음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뭔 것 같냐? 드디어 나타났다는 뜻이었겠지요. 나리도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이 일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가 함께 짊어질 사람이 나타난 것을. 재윤은 연희를 보았습니다. 맞다. 그리고 나리. 응. 처음에 저를 혼례 상대로 택하셨을 때 계산이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따뜻해졌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요. 느티나무 잎 그늘이 대문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기와집이 달라졌습니다. 금강 갓땅에 일꾼 2명을 구해 농사를 시작했지요. 연희가 가끔 나가 보았습니다. 재윤도 함께 갔지요. 논두렁에 서서 강물을 보다가 재윤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낚시를 가르쳐 주셨어. 이 강가에서 낚시줄 잡는 법, 물고기 놓치지 않는 법. 그때 아버지가 많이 웃으셨지. 연희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 잃지 마세요. 그 말은 왜? 나쁜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었다면 둘 다 기억하는 게 맞으니까요. 재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을 보았지요. 금강이 봄볕에 반짝였습니다. 막내 소식이 들어온 것은 초여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어느 양반집 친모 자리를 얻었다고 했지요. 재윤이 그 말을 전했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원망스럽지 않냐? 처음엔 그랬지요. 그런데 막내가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에 옳은 일을 한 것이니까요.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너는 미워하는 것이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가기가 힘드니까요. 재윤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냐는 연희의 질문. 지금도 몰랐지요. 그러나 언젠가 알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했지만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재윤이 어릴 때 이윤서에게 혼났던 이야기를 하면 연희가 웃었습니다. 연희가 씨바지로 오기 전 친척 집에서 있었던 우스운 일을 이야기하면 재윤이 웃었지요. 그러다 어느 저녁 재윤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예. 우리 이 집에서 오래 살 것 같다. 연희는 재윤을 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싫으십니까? 아니. 그럼요. 그냥 말하고 싶었다. 연희는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오래 살겠습니다. 재윤이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그 웃음이었지요. 연희는 그 웃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계산이 없는 웃음이었지요. 최 씨 마님이 연희를 다시 부른 것은 그 여름이었습니다. 다 들었다. 마님이 말했지요. 내가 한양까지 갔다 왔구나. 예. 이 집이 한 일은 미웠을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이 집이 한 일은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미운 것과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지요. 마님이 오래 연희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조심해라. 이 집에서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하다고 했지. 예. 그 말이 틀렸구나. 아는 것이 많아야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더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나리가 지킵니다. 마님은 눈을 내렸습니다. 재윤이가. 예. 그 아이가 참 다행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여러 번 오고 갔지요. 느티나무에는 해마다 새 잎이 났습니다. 가을이면 떨어졌고 봄이면 다시 났지요. 그 나무는 처음 연희가 이 집에 들어오던 해보다 훨씬 울창해졌습니다. 마당에 그늘이 넓어졌지요. 재윤은 집안을 돌보며 고을 일도 거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들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했지요. 고을 사람들이 처음엔 박대감 아들이라 하여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지요. 박도령은 아버지랑 다르다.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금강가 땅을 잘 일궜지요. 해마다 곳간이 넉넉했습니다. 어느 가을 수확을 마치고 연희가 재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곳간이 넉넉합니다. 재윤이 웃었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그해 겨울 재윤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기억하냐? 잊을 수 없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답을 찾았냐? 찾았습니다. 문서 말이냐?
연희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재윤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재윤을 보았지요. 그 눈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두렵지 않은 눈이었지요. 이제는 따뜻한 눈이 됐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처음 내 눈빛을 봤을 때 두렵지 않은 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좀 달라. 어떡해요? 두렵지 않은 눈인데 따뜻해졌다. 연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따뜻해졌지요. 날이 덕분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이었지요.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미 잎이 다 떨어진 가지였지요. 그러나 끝에 작은 눈이 맺혀 있었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가지였지요. 연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이 길을 걸었던 것을, 낯설고 무섭고 조용히 두렵던 나를, 씨바지로 팔려온 18 처녀가 담장 너머 소리를 들으며 홀로 가슴을 쳤던 나를, 그리고 지금은 연희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느티나무 아래를 지났습니다. 가지 끝에 눈이 맺혀 있었지요.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주 읍내를 오가는 장사치들,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그리고 박씨 집안의 늙은 머슴, 씨바지로 들어온 처녀가 이 집안의 큰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 두렵지 않은 눈을 가진 처녀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공주 땅을 오래도록 떠돌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난다고, 그것이 빠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난다고. 연희는 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지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사는 것이니까요. 자신이 살아낸 것이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느티나무는 이제 더 커졌지요. 마당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재윤이 그 아래 앉아 글을 읽는 날이 많았습니다. 연희가 차를 가져가면 재윤이 받아 마셨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이도 오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사람 곁에 있는 것. 연희는 그것을 오래 몰랐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지요. 무거운 것을 혼자 드는 것보다 함께 드는 것이 낫다는 것. 두려운 것을 혼자 삼키는 것보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낫다는 것. 그리고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 잎이 다 떨어진 나무에도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에게 길은 반드시 열리지요. 18 처녀가 품고 들어온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20년의 억울함을 풀고 두 사람의 삶을 새로 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 봄을 만나